네, 정치는 팀킴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철학자 김만권 박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용산에서의 일주일을 한번 다뤄보시죠. 이제 오늘로 하면 7일째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됐으니까요. 지난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오늘로 이제 7일 꽉 채우는 건데 용산에서 일주일을 한번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키워드는 역시 소통이 돼야 되겠죠. 그죠? 용산으로 간 이유가 국민과의 소통을 넓히기 위해서라고 했으니까. 자, 지난 일주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가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장면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김은지 기자가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출근길부터 한번 좀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최초의 출퇴근길을 공개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살 수밖에 없고요. 네. 말씀처럼 재앙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단 하루도 청와대에 머물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는 사실 좀 다소 무리하게 용산시대를 문 연 게 있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나갈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아예 못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재앙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재앙적 대통령제를 보이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출퇴근길 경로는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시민들이 좀 체감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날, 둘째 날은 시간을 공개했거든요. 그래서 5월 11일에는 8시 23분에 서초동 자택에서 나가서 34분에 용산 집무실 도착을 했고요. 같은 날 저녁 6시 45분에 퇴근을 해서 서초동에는 58분에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5월 12일에는 8시 59분에 서초동 자택에서 나가가지고 용산 집무실에 9시 10분에 도착했다라고 하는데요. 퇴근 시간은 이제 비공개됐고요. 네. 이때간 이제 논란이 됐던 이제 NSC 왜 참여 안 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북한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쭉 이제 비공개 중입니다. 그런데 자 출근길에 막힙니까 안 막힙니까? 출근길은 당연히 막히죠. 당연히 맞겠는데. 아니 여기서 네네. 이야기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으로 인해서 더 막히느냐 이걸 좀 여쭤본 거죠.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비교 데이터라고 하는 게 결국은 과거의 같은 시기에 비해서 어떻게 되느냐라는 그렇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렇죠. 뭐 KBS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일부 인용해서 조금 더 막히긴 했지만 큰 뭐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긴 한데요. 예. 이제 하지만 체감적으로 사실 이제 아침에 막힐 때는 누구나 좀 짜증이 나잖아요. 그럼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왠지 이 대통령이 출퇴근함으로써인 것 같이 느껴지게 되면 더욱더 그것처럼 느껴지는 게 크긴 할 텐데요. 우선은 이제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렇게 밝혔는데 획일적으로 말하기 힘들지만 일반 운전자가 신호 한두 번 더 기다리는 정도의 교통 통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신호 한두 번, 두 번을 기준하면 그래도 한 4, 5분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아침에 바쁠 때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느끼는지는 각자 다를 수 있죠. 예.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불만의 글들이 꽤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언론 보도 양상들을 보면 큰 무리는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대상이 대통령이 아니라 뭐 과거에 이제 장애인 집회 시위라든지 다른 시위였다면 이런 보도가 과연 나왔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여튼 뭐 5분, 10분이건 간에 아침 출퇴근 시간, 저녁 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하면 뭐 4분이든 5분이든 그럼 그동안 들어가는 기름값에다가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비용까지 뭐 포함을 한다면 비용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일단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그럼 비용을 상쇄할 뭐가 있느냐는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 또 여기에 경찰 행정력이 동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용의 그 부분까지도 되는 건데요. 네. 최대 100명 정도가 동원이 된다라고 아니 하거든요. 100명까지 동원이 돼요? 100명 넣는다고 나오더라고요. 대통령 경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럴 수밖에 없고요. 네. 단순히 대통령 경호만이 아니라 이제 교통 통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신호 있기 조작을 해야 때문에 되니까. 네. 뭐 70명 그리고 플러스 30명까지 더해서 오. 이 특히나 이제 대통령 차량 같은 경우에는 동선에 관계없이 시속 30km 속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쭉 가야 되다 보니까 최소 70명에서 많게는 100명 정도 배치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도심권에 배치하던 교통 기동대 1개 부대가 대통령 출퇴근길 교통관리에 투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보면 중앙센터에서 그냥 버튼 하나로 다 신호 조작하는데 이게 안 되나 보네. 출퇴근길은 바쁘니까요, 모두에게. 교차로마다 다 경찰이 서서 이렇게 조작해야 되는 거야? 제가 네. 영화를 너무 좋아하나 보네. 네, 게다가 이제 차량 행렬이 지나간 뒤에도 교통 혼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도 사후적인 교통 정리에도 행정력이 든다고 합니다. 매일 100명씩이 동원이 된다고 이 경찰이? 네, 이제 야, 앞으로 한 달 동안은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 비용도 만만치 않겠는데 이렇게 되면? 그러면 여기다 하나만 더. 갑자기 지금 정치권에서 지각했네 안 했네 가지고 논란 빚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아까 좀 아까 하나 6월 12일? 예.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도발을 네.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NSC가 아닌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퇴근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돌았거든요. 네, 또 근데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제 네. 대통령실에서. 그날 그리고 저녁에 밤 10시에 제2차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화상으로 참석했고 그때도 집무실에 있었다. 다 보고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어제 이제 강인선 대변인은 이런 이야기를 또 했어요. 대통령의 업무는 24시간 중단되지 않고 출퇴근 개념 자체가 없다. 네, 그러니까. 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출퇴근하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약간의 괴리 같은 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퇴근 시간이 보이는데 출퇴근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네. 먼저 그 강인순 대변인의 얘기는 설령 이제 그 서초동 자택이 있다 하더라도 챙길 거 다 챙기고 그렇죠. 보고받을 거 다 받는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는 관저와 그리고 집무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실제 물리적으로 좀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이 집무실 옮길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럼 네. 만약에 안보 상황에 공백이 있을 때 대통령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차 안에다가 뭘 들고 다니면서 옮긴다 이런 이야기를 김용현 TF 팀장이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당장 시작하자마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걱정이 나오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 현상이 근데 한 달 뒤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거리가 짧아질 뿐이지 계속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또 이제 관저는 외교부 장관 관저로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출퇴근을. 네, 한남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당장 한 달 후일지도 좀 가늠이 안 되고 있는 여러모로 좀 불확실성의 안에 더 걸릴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지금 비용의 측면에서 봤는데 그러면 비용을 상세하고도 남는 게 있다면 뭐 상관이 없겠죠. 이제 그 부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소통이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물론 일주일이라고 짧은 기간을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고 그냥 1차 평가 정도로 합시다. 소통에서 뭔가 좀 그 소통이 넓어졌고 깊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체증만큼 막힌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게 5분이나 10분만큼 예, 막혔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당장 제가 뭐 강의하러 갔던 곳에서도 한 군데 그 근처에 계신 분들이 오는데 그것 때문에 막혔다고 엄청 불평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예. 그래요? 예. 강남가 아니 용산 그쪽으로 예, 예. 강의를 가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이제 용산 시대에 대한 비용의 문제로서 여러 가지들이 되고 있는데요. 그 용산에 들어감으로써 거기서 이제 기자들과 더 많이 만나고 대통령이 더 국민들과 가까이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말 사이에 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이제 서울 시내 나들이를 했거든요. 그 백화점 가고 예, 그렇죠. 재래시장 가고 예. 광장시장도 가고 그리고 또 한옥마을을 걸었다라고 하는데 깜짝 이어가지고 대통령실 인사들도 잘 모르는 일정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글쎄요. 그 사실 이제 물론 일반인들과 더 가까이 우리는 다르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긴 한데 네. 그 정말 본인이 좋아하는 맛집이었고 자주 갔었다면 토요일 오후에 붐빈다라는 건 충분히 알았을 것 같은데 예, 오히려 대통령이 옴으로써 좀 일반인들한테 많은 좀 불편을 끼쳤다 이런 네. 이야기들도 있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그렇네요. 아니 근데 저는 대통령실도 우리도 몰랐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아니 그러면 사실이라고 치고 그게 인정될 수 있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강인선 대변인이 대통령의 출퇴근 개념이 없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를 24시간 체크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언제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즉각적으로 보고하고 명령을 받기 위해서. 근데 대통령이 일정을 모르고 있었다? 이게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는 말인가요? 근데 심지어 모를 뿐만이 아니라요. 일정을 좀 다르게 이야기해서
그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뒤늦게 이제 소셜 미디어에 대통령이 광장시장 같은 데 갔다, 백화점 같은 데 갔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니까 네. 부랴부랴 확인을 해서 이제 갔다라는 소식들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돌아간 줄 알았는데 또 한옥마을을 간 거예요. 대통령 부부가. 그래서 또 그걸 또 정정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 인사들이 잘 몰랐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안 맞는 거고 잘 몰랐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저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대통령이 뭐 어떤 사인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대통령의 사생활에 어떤 시간이 있고 사생활의 공간이 있는 건 또 분명하겠지만 만약에 대통령의 업무 시간이 24시간이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사실상의 사생활의 공간은 뭐 없다고 사실은 봐도 될 것 같고요. 예, 뭐 만약에 이 개념 그대로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뭐 출퇴근 개념 자체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그냥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체로 봤을 때는 5분 10분 정도 막히는 거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따지면 엄청난 시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또 뭐 한 달 이렇게 지속된다고 한다면 그 10분이 몇백 분이 될 거고요. 그러면 그것들이 사회적 비용으로 어떻게 나타날 건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서민 행보라고 해서 이제 우리 국민과 가까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뭐 그거는 당연히 어느 대통령이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민주주의 체제에서 대통령이 다 개방된 민주주의 체제에서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정말 맞는 건가는 또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예. 맞는 건가를 떠나서 아니 왜 그렇게 소통법이 다 천편일률적이야. 항상 재래시장 가는 게 아니 국민과의 소통은 재래시장 안 가면 소통이 안 됩니까? 예. 아까 저희끼리도 잠깐 이야기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했었는데요. 사실 대통령의 핵심 소통은 메시지고 그 메시지는 인사인 것 같은데 최근 인사는 정말 제가 아까 잠깐 또 열을 올리면서 예. 이야기했었는데 아니 그것도 저 할 말이 많은데 예. 앞뒤가 다른 게 저는 대통령실이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게요. 자 윤재순 총무비서관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건 정식 징계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 얘기하고 없다라는 있죠. 취지로 주장을 했죠. 그러면 정식 징계받은 이시원 검사를 왜 공직기관 비서관에 그러면 임명을 합니까? 그 기준으로 임명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사실 지켜보기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지금 유일하게 낭만 사람이 김성애 비서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 김성애 비서관이나 윤재순 비서관이나 이시원 비서관이나 사실 그 잘못의 무게는 사실은 이시원 비서관 같은 사람은 간첩 조작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이게 다르냐라고 했을 때 결국 검찰 인사와 비검찰 인사에 대해서 다르게 대하는 건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실은 당장 그 윤재순 비서관에 대해서는 그 해명을 내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식 징계가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해명까지 같이 해주고 있거든요. 네. 아니 왜 저러나 싶은데요. 사실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집의 내용은 제가 차마 입으로 옮길 수 없을 만큼 저 어린 시절 고등학생 때 아침에 등굣길에 그런 성추행을 당하고 울었던 제 친구들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친구들이 예, 진짜 그런 일들 다 하나씩 있거든요. 근데 저거를 그냥 시집에 담는다라고 하는 일반인의 감성에도 못 미치는 행동들을 하는. 근데 해명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 어떤 지하철에서 청년들의 어떤 행태를 비꼬기 위한 거였다. 뭐 이런 어떤 해명이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좋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다면 실패한 시집이죠.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예. 뭐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저는 대통령이 서민들을 위한 메시지 뭐 서민들뿐만 아니죠. 뭐 정책 메시지 같은 것들을 다 낼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이제 내가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가 그 메시지의 핵심에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뭐 계속 호응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뭐 길거리에 나가서 광장시장 같은 데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서 이게 소통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뭐 자꾸 이제 서민 행보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고 내가 서민과 가까이 있다라는 걸 상당히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느낌도 자꾸 드는데 예, 뭐 근데 그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잘못 보면 코스프레처럼 보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여지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실제로 뭐 우리가 좀 비슷한 서민 행보가 아니죠. 서민처럼 살았던 가장 유명한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메르켈 같은 이제 그 독일의 총리였던 메르켈 같은 경우인데요. 이제 메르켈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개인 아파트 그 개인 아파트에 월세 내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월세? 예. 그리고 뭐 진짜로 월세 내고 살았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뭐 장보러
보러 갈 때도 실제로 뭐 경호원도 2명 정도밖에 대동하지 않았고 경호원도 늘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 그러고요. 아니 저는 오히려 거꾸로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저는 경호원이 딱 2명이 빨리 저기 있으면 만약에 돌발 사태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늘 이제 앙겔라 메르켈 같은 경우에는 딱 그 뭐 자기가 장바구니부터 챙겨와서 그리고 그 적어 목록대로 물건을 사고 그리고 진짜 줄 그대로 다 서고 그리고 뭐 이렇게 계산도 자기가 직접 카드 꺼내서 다 하고 뭐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지냈대요. 그리고 실제로 뭐 남편 같은 분도 이야기가 되게 유명한데요. 메르켈 남편분도 이게 화학자이신데, 맞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메르켈과 부부 동반 모임을 나간 적이 거의 없답니다. 거의 없고요. 왜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 그래서 정치인 아내를 멀리했나 제가 생각했는데 부부 동반 모임을 나간 적이 거의 없고 그리고 실제로 그 메르켈의 취임식조차도 TV로 지켜봤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말로 무늬만 부부 뭐 너무 취임식이 잦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올해 총리였으니까. 요즘은 쇼윈도 부부 뭐 이런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취임식도 뭐 집에서 TV로 지켜봤다 그러고. 너는 너 나는 나 뭐 이런 건가요? 약간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워낙 바깥으로 외출을 거의 안 해서 학교에 다니는 강의 외에는 외출을 안 해서 말 그대로 학자. 그래서 이제 그 1년에 그냥 오페라 축제에 한 번씩 나타나서 별명이 오페라의 유령이었대요. 그때만 나타난다고? 그때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메르켈의 정치 행보와 거리를 두는 그런 태도를 남편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뭐 취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이게 메르켈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메르켈의 되게 유명한 이제 일화인데 여기서 그 어떤 기자랑 이제 그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거기 나오는 기자가 뭐라고 묻냐면 왜 당신은 항상 같은 옷만 입고 있습니까? 다른 옷은 없나요? 그랬더니 나는 모델이 아니라 공무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문답이 그랬어요? 집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가사 도우미가 있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그 일 그냥 남편하고 도움이 없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집에서 남편하고 매일 이 일을 우리끼리 합니다. 독일 총리로 재임 기간에 가사 도우미를 안 쓴 거예요? 그랬답니다. 그리고 그럼 옷을 누가 세탁하죠? 당신 남편. 그랬더니 나는 옷을 손보고 남편이 세탁기를 돌리고 그런데 대부분 이 일은 전기가 무료인 시간인 밤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질문 다음에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정부의 성과와 실패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그러니까 소통의 내용이 소통의 내용이 뭐여야 되는가. 그러니까 앞에 이게 자기가 하는 게 이건 뭐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정부가 만든 성과가 뭐고 우리가 정부가 만든 실패가 뭔가. 특히 메르켈 같은 경우에는 비판에 대해서 엄청나게 개방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자신의 주변에 있는 보좌관들한테 나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고요. 실제로 여러 보좌관들이 증언하는 걸 보면 메르켈 옆에 아첨꾼은 없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비판에 되게 개방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르켈을 보면서 저는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소통이란 사실은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아닌가. 자기가 정책과 우리가 만든 정책으로 이야기를 하자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성과가 뭔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소통의 첫 번째 걸음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메르켈을 그 장보는 걸 취재하러 간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래요? 우리 언론이? 그래서 그걸 특파원이었던 것 같아요.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그냥 멀찍이 떨어져 있던 경호원이 사진 찍으니까 다가와가지고 이거 총리의 사적인 모습이니까 사진은 안 찍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직업이 기자고 다른 나라 지도자가 장 보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자가 찍은 거예요? 이게 뉴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이해는 하지만 이곳은 총리의 사적 공간이다. 그러니까 가급적 찍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진짜 대통령의 사생활이 있다면 평범한 사람들의 사적인 생활이 공개가 안 되듯 총리의 사생활도 공개가 될 필요가 이제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포인트는 뭐였냐면요. 이 대통령의 장보기에 그 누구도 피해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거 과정을 이렇게 쭉 취재한 과정을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핵심적인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언론도 어떤 사람은 친서민적 행보는 그 소통의 일환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잖아요. 제가 볼 때 이게 되게 봉건적인 사고가 뭐냐면 옛날에 임금님이 구중궁궐에 살다가 변복을 해가지고 미행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누굴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나가서 저작거리의 어떤 그 삶을 한번 그 두루 살핀다 임금님이 이 차원으로 지금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언론이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우리 임금님이 어린 백성을 어여삐 여겨 그죠? 예. 변복을 하고 나가서 몸소 살피는 어떤 이 세심함 이것이 소통 아니야. 이런 지금 문법이잖아요. 간단히 이게 또 언제적 얘기냐고 그러니까. 네, 변복은 안 한 것 같긴 한데요. 변복을 안 하셔도 네. 다 알아보죠.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특히나 이제 대통령 리더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어떤 그러니까 쇼 비즈니스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싱턴 D.C.에서 본인이 좋아하던 햄버거 사 먹으러 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오바마의 이제 뭐 어떤 농구하는 모습, 햄버거 먹는 모습 이런 게 굉장히 젊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 얘기니까 저 기억나는데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저 외신에서 봤는데 아이슬란드 총리가 아이스크림이었나 뭐를 사려고 줄 서 있는 게 한번 네. 사진 혹시 그거 기억나요? 줄 서 있는 것까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인지 파이였는지 그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건 그러니까 아이슬란드 총리가 줄 서서 웨이팅하고 있는 게 나왔어요. 그런데 뭐냐면 재미난 게 되게 친서민 행보했잖아요. 근데 지지율이 별로 높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거는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지키는 룰을 지키는 거는 당연하다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대통령이 출퇴근하고 뭐 사실 교통이 막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리고 막히는 것도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너무 막힌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는 뭐 그게 아니다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근데 진짜 포인트는 이게 서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이냐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초래해야 될 그냥 정말 그 괜찮은 비용이냐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피자집인 걸로 예, 우리 예. PD가 지금 그럼 햄버거 피자집에 아니었군요. 아이슬란드 죄송합니다. 대통령. 예. 아, 여기 줄 서 있네. 예, 피자집에 줄 서 있네요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리고 더 나가서 진짜 소통은 아까 말했지만 정책으로 한다라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메르켈의 예를 들면요. 메르켈 같은 경우에는 정적과 소통을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정치적 적들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뭐 그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라는 이 대통령은 3인당에 이제 계신 분인데요. 원래 이 그 메르켈과 총리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였던 사람인데 사실상 메르켈이 대통령 자리를 제안했었고요. 예, 그리고 같은 기민당 내에서도 볼프강 쇼이블레라고 해서 자신의 어떤 엄청난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자신의 첫 내무장관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재무장관으로 둬서 유럽 재정 위기를 넘기는데도 아주 이제 많은 기여를 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치가의 소통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뭐 우리가 서민들하고 소통을 한다 그러면 정말로 이제 정책이나 성과나 이런 것들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정치를 끌어가는 리더로서는 자기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들, 정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잘 소통하는가를 보여주는 게 기본적인 첫 스텝이 아닌가. 이게 언론학이나 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소통이라는 개념은 무슨 뭐 어떤 스킨십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보와 의견을 서로 교환을 함으로써 공동체를 구성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소통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이런 소통 개념에 따르면 소통에 얹어야 되는 내용은 공익적인 내용이고 공공의 내용이지 사적인 내용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소통이. 그렇죠.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취지도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시간과 에너지라고 하는 건 정말 한정된 어떤 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에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소통이라고 하는 핵심으로 들어가는 것들일까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보여주기식 일정이라고 하는 게 주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크게 두 가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소통의 핵심이냐 어떤 메시지 내고 싶은가에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는 지금 정부 여당이 과거 선거 캠페인 할 때 전임 정부에 대한 어떤 공격 포인트 차원에서 쇼통이라는 말들을 참 많이 썼거든요. 쇼통이라고. 예, 쇼한다, 뭐 이런 쇼하는 소통이다, 뭐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일정과 관련해서도 광장시장 가고 백화점 갔던 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제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대통령도 여느 시민과 다름없이 휴일 맛집 줄서기를 하려다가 실패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달리 대통령의 일정을 연출하고 기획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포인트로서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촌철님들은 지금 김은경님도 그렇고 육할리님도 그렇고
선거운동으로 나간 거다. 친서민 소통 행보가 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주시기도 하네요. 뭐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론이 뭐 대통령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지금 사전 선거 운동하고 있는 느낌도 저 드는 대목이 되게 많은데 그냥 그거 넘어가는 것도 되게 신기합니다. 예, 여러모로 그렇죠. 김은지 기자는 이상하게 자꾸 언론 얘기가 나오게 돼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뭐 예. 언론은 게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 맞습니다. 짐을 한 모든 예. 질문 다 김은지 기자가 예. 짊어질 이유는 없기 때문에 예. 같이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전임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제 많이 비교가 되는 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도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했다. 예, 거의 뭐 재임 기간 동안에 거의 150회 정도의 기자회견을 여셨다고 하니까요. 다른 대통령과 비교해 보면 뭐 숫자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50회면 1년에 30회. 예. 한 달에 한 번 넘게 1.5회 했더라고요. 예, 1점 뭐 그렇죠. 한 달에 거의 2번씩 한 거죠. 예. 예,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들어가는 집무실에서 기자들이 이제 쭉 서 있고 한두 가지 질문을 하는 모습을 새롭게 연출하고 있긴 한데요. 그것이 이제 좀 지속 가능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의 마음인 것 같고 그렇죠. 또 금요일에 이제 깜짝 들려가지고는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고받은 것 같긴 한데 그것이 좀 지속되면 용산 시대로 가는 자기의 명분 그리고 실제적인 목표와도 맞닿을 수 있을 텐데 아직은 지켜봐야 될 것 지금 같습니다. 그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좀 너무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보면 안 되니까 이전과 물론 달라진 부분이 대통령실에 들어가면서 1층에서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질문 던지고 거기서 한마디 하고 이거는 좀 변화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좀 더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마디 하고 정말 들어가는 경우들이 더 많았어요. 뭐 오늘 뭐 인선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뭐 간단하게 한다. 뭐 이렇게 진짜 한마디 하고 가거나 혹은 자기가 대답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네네. 뭐 그렇게만 보기에는 소통이나 혹은 이제 기자와의 접점을 늘린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느낌은 들거든요. 네, 아직은 좀 부족하다. 네, 이런 어떤 그 평가가 되는 거고. 결국은 이제 그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정리가 되는 부분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친서민 행보로 보이는 게 소통이 아니라 결국은 공적인 의제와 어떤 국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또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느냐. 어쩌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소통법인데 그런 부분에서 놓고 본다면 좀 부족함이 있다. 문제가 좀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로 좀 정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아직 일주일이기 때문에 뭐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이걸 가지고 호들갑을 떨 건 없다, 떨 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왜냐하면 용산 시대로 이전한다는 것에 대한 비용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렇죠, 이게 많이 단순히 크죠. 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드는 여러 가지 비용의 이슈가 있는데 네. 그것을 상쇄할 만큼 지금 보여줬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다음에 소통이라는 게 꼭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어떤 뭐 대면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만은 소통은 아니겠죠. 그럼 저는 궁금한 게 대통령이 출근길이든 퇴근길이든 그 이제 길거리에서 편수막을 펼쳐서 내가 어떤 그 요구하는 바를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대통령이 그러면 출퇴근길에 그걸 가면서 보느냐? 그다음에 보면서 그것이 대통령실에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참모나 이런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다시 또 반영 부분이 있느냐?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운영했던 청원 게시판을 지금 닫아버렸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국민의 목소리를 어떤 식으로 직접 들을 수 있는 통로를 그러면 또 그러니까 대안의 차원에서 따로 개설했느냐 그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혹시 들은 거 없죠? 그렇죠. 아직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러니까 아주 그 의식적으로 뭘 개설하는 거 이전에 누군가 하려고 하면 그걸 막느냐 안 막느냐의 부분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민주노총이 어떻게 보면 그거 떼버렸다면서요 경찰이. 네, 거기 앞에 그리고 이제 집회 시 관련해 가지고는 신고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이번에 그 성소수자 관련된 단체들이 이제 지나가는 것은 이제 법원이 인정을 해줘가지고 일부 지나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도 여러 가지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한미 정상회담 맞춰가지고는 한반도 평화 요구하는 이제 단체들의 그 참여연대와 같은 곳에서 기자회견 집회 신고가 있는데 경찰이 또 금지 통보했다라고 합니다. 네. 또 이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그 대통령이 소통을 국민과 직접 이제 얼굴을 마주보고 해야죠. 자주 해야죠. 이제 그런데 개방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게 그냥 그렇게까지 이슈가 될 만한 일인가 정말 의심스럽고요. 사실 제가 이제 김은지 기자님한테도 들어오기 전에 그냥 잠시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도자가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이런 거는 사실은 공산주의 사회 같은 데서 민주사회로 전환될 때
그 공산당 당내 반대에 맞서기 위해서 사실은 고르바초프. 예, 이민들을 만들어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길거리에 사실은 이 글라스노스트 같은 개방 정책할 때 이 뭐 페레스트로이카 이 경제 정책이 민주주의 없이 안 된다는 거 알고 개방 정책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반대파가 워낙 많으니까 그럼 이제 붉은 광장에 이제 대중들. 예, 그래서 예, 그냥 직접 만나러 나갔는데 사실 이건 역사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소련 서기장 중에 평범한 사람을 만난 첫 번째 서기장이었거든요. 길거리에서 만났던. 그래서 되게 이거는 엄청난 메시지였고, 그리고 뭐 등소평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방 정책할 때 미국에 가서 로데오장에서 카우보이 모자 쓰는 거. 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본주의 개방에도 좋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들을 뭐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 뭐 그런 식이었는데, 그런 거는 뭐 어떤 정도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가 굳이 지금 이 시대에 그냥 사람들하고 시장에서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얼마나 이게 소통의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좀 그 말씀처럼 네.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당장 5.18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집권 여당 사람들이 광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소통을 그런 거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결국 예. 무엇을 가지고는 메시지를 낼 것인가가 핵심인 것 바로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예. 대통령이 일정하게 쇼를 해야 된다고 예.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러니까 뭐 퍼포먼스나 이런 걸 통해서 또 그 자체가 메시지일 수가 메시지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김만권 박사가 말씀 고르바초프의 경우나 등소평의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백화점 가서 신발 산 게 무슨 메시지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그것이. 그렇죠. 이제 그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대통령이 평상시 광장시장 팬이었다라는 거, 혹은 신발을 3년 신어서 불편해해서 이제 바꿔야 된다라는 거, 이런 메시지를 국민한테 굳이 내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그건 것도 말 그대로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개인사잖아요. 그렇죠. 공적사가 네. 아니라 그 부분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 그러니까 메르켈 같으면 그거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했던 질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예, 그런 거고, 오히려 이제 5.18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게다가 집권 여당 그리고 장관들까지 데리고 간다. 이거는 주는 메시지가 아주 크거든요. 그 발음 저는 바람직하다고 예, 생각해요. 아까 이제 하태경 의원하고 인터뷰에서 그걸 이제 했는데 아직 의원들한테 개별 통지를 아직 안 간 것 같고, 아직은 하태경 의원은 아직 이제 못 받아 도는. 근데 저는 성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하여간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은 소통이 뭐냐. 요건 좀 확실하게 좀 오늘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아, 쇼를 하더라도 쇼의 내용이 담긴 건 소통일 수 있는데, 아무리 그 쇼가 그 멋있어 보이더라도 내용이 없으면 그거는 소통이 아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래서 제가 이 경기 진작을 위해서 광장시장의 진작이나 경기 진작이나 백화점의 매출 증가를 위한 이런 어떤 깊은 뜻이 담겼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걸까요? 이미 광장시장 굉장히 잘 되는 곳이었어요. 예, 뭐 한번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 혹시 다른 시장과 그 다른 백화점에서 불평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백화점을 또 꼭 예. 집어서 가게 되는 예. 또 본의 아닌 효과가 있어서요. 예. 그냥 묻자고 말해봤어요. 네. 오늘 좀 이렇게 아무튼 국민과의 소통을 넓히기 위해서 용산으로 간다고 했는데, 물론 일주일 가지고 뭐 앞으로 이제 5년인데 일주일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겠죠. 초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단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일주일간 보여준 모습을 봤을 때는 뭔가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가, 이건 좀 놓치고 있는 것 같다. 이 이야기는 좀 분명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치는 팀킴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그다음에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